엄마, 사업자금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고집 부리시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써버리시는 게 맞아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엄마, 저희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갔어요? 엄마 돈이라지만 가족인데 이건 너무해요.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평생 내 고생을 본 적이 없구나. 돈이 너희를 망치고 있어. 그걸 보는 게 엄마한테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야. 엄마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6세 박영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열심히 살며 자수성가로 작은 이불 가게 하나를 번듯한 상가 여러 채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성공했다고들 하지만 제 인생에는 큰 아픔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엇나간 제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제가 내린 결단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용기 내어 이 이야기를 꺼낸 만큼 여러분께서도 공감과 위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불 가게를 시작한 건 제 나이 46, 1993년이었습니다. 부산 중앙시장 구석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이 반대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서 장사를 한다고 하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자식들 셋을 더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큰딸은 그때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 작은 딸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애들 학원비도 보태고 싶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시장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불 배달도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카드도 없어서 현금으로만 거래했는데 매일 저녁이면 그날 번 돈을 꼭꼭 세어서 통장에 넣었죠. 그러다 1997년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우리 큰딸은 대학교 1학년, 아들은 고등학생, 작은 딸은 중학생이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가족의 가장이 되었죠. 낮에는 이불 가게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 일도 했어요. 주말엔 남의 집 이불 빨래를 받아다가 밤새도록 빨고 다림질도 했고요. 그렇게 3년을 버텼더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이불도 취급하게 되었고 호텔에서 대량으로 주문도 받기 시작했죠. 우리 큰딸은 의대에 다니느라 등록금이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늦춰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늘 사업 얘기를 했고 작은 딸은 예술을 하겠다고 디자인과로 갔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해주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2003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해운대 땅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해운대에 땅을 샀죠. 그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왜 멀쩡한 가게 놔두고 무리하냐고요.
하지만 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 줬습니다.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2010년에는 그 땅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우리 큰딸은 대학병원 의사가 되어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과 결혼의 손주도 둘이나 뒀고 아들은 무역회사를 차려서 승승장구하다가 첫 결혼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죠. 작은 딸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모은 재산이라면 해운대 상가 건물이 제일 크고 중앙시장의 이불가게는 아직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대로 두고 있어요. 또 적금이랑 주식으로 모아둔 것도 꽤 되죠. 어느 정도냐고요? 글쎄요. 시가로 치면 한 200억 정도 될까요? 작년 말 제 나이 76이 되어서야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큰딸에게는 해운대 상가 1층이랑 2층을, 아들에게는 3층이랑 4층을, 작은 딸한테는 중앙시장 가게와 적금을 주기로요.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엄마, 이렇게 큰 선물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 저희가 이제는 효도하겠습니다.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걸요. 재산을 넘겨준 그날부터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지 한 달.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저를 모시겠다고 했고, 큰딸은 매주 건강검진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 용돈 걱정 말라며 4달 큰 돈을 약속했고, 작은 딸은 저와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고 했죠.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사업 확장할 기회가 생겼는데 해운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에 썼니?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주식 투자가 좀 잘못됐어요.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주기로 한 상가 임대료를 담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저 사업 다 망했어요. 회사부도 위기예요. 제발 건물 담보 대출만이라도.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오는 난리가 났죠. 며칠 뒤에는 아내와 함께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니 제가 거절하자 돌변해서 상가 물려받을 때는 제 명의로 해야 한다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시냐면서 고성을 지르고 가버렸어요. 그 후로는 술만 마시면 밤마다 문자를 보내고 협박성 전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 즈음 큰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가지고 계신 통장 좀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딸의 호의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자기 자식들 유학 자금을 마련하려는 속셈이었더라고요. 큰딸은 겉으로는 품위를 차렸지만 그 속내는 더 독했어요. 자기 아들 의대 본과 등록금이 필요하다며 제 통장을 요구하더니 제가 거절하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하시는 게 위험해요. 내가 의사니까 엄마 치매 진단서를 떼주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남편인 사위까지 동원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큰딸은 저보고 인지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면서 마치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했죠. 심지어 이웃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요즘 돈 관리를 잘 못하신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작은 딸은 또 어땠냐고요? 저와 함께 살기로 했으니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직장도 안 다니고 프리랜서라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생활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카드로 비싼 옷을 사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죠. 작은 딸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 집에서 살면서 제 카드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니 어느 날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파티를 벌였어요. 술병들이 널브러지고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보고 화를 내자 엄마는 너무 구식이에요. 이 집도 어차피 나중에 제거될 텐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자기 사업 자금이라면서 제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들키자 나중에 갚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인색하실 줄 몰랐어요. 라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 취급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몰래 제 통장을 가져가서 재테크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항상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을 가져가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거죠. 며느리는 무릎 꿇고 빌더니 남편인 제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더 교묘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친절하게 병원에 모시고 다니더니 나중에 보니 그게 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어요. 제 명의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저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던 거죠. 거기다 제 도장을 몰래 복제해서 은행 대출까지 알아보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심지어 아들 몰래 부동산에 제 상가 건물을 내놓고 다녔다는 말도 들려왔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라고 고백했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 손주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의 의대생 아들이 할머니, 나중에 병원 차릴 때 지원해 주실 거죠? 라고 하더니 작은 딸의 대학생 딸은 할머니가 나한테 해운대에 가게 하나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시작됐어요. 큰딸이 남동생은 이미 받은 재산으로 투자해서 날렸으니까 더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자 아들은 누나는 남편이 의사라서 잘 살면서 왜 그러냐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작은 딸은 언니 오빠는 벌써 돈 다 받았는데 나는 가게 하나로 끝이냐면서 불평했고요. 이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가 며느리가 술을 좀 마시고 실수로 가상화폐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대성통곡을 하고 큰딸은 제가 모은 돈을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며 나서고 작은 딸은 이참에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날 밤 혼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돈 앞에서 서로를 헐뜯고 의심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제가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 모르게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제가 자식들에게 어떤 시험을 했느냐고요. 제가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서 제가 몰래 숨겨둔 재산이 더 있다는 소문을 내기로 했어요. 해운대 땅을 살 때 제 명의로 된 다른 땅도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실, 일부러 그런 척한 거였어요. 자식들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전 일부러 전화를 걸었어요. 큰딸한테 전화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죠. 의사인 큰딸은 바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제 가방부터 뒤지더군요. 서류나 통장을 찾으려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 데려가면서도 계속 제 옆에 있던 가방을 주목하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큰딸은 의사 동료들을 불러 모았어요. 진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의식이 있을 때 서류 작업을 빨리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치매 검사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들은 2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왔어요. 오자마자 간호사한테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입원하시면 보험금 나오나요? 실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은 계속 제 손가방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딸은 전화를 받고도 3시간 넘게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집에 먼저 들러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대요. 병원에 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많이 아프세요? 라고 하면서도 아들이랑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변호사님이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게 해드렸어요. 네, 김 여사님 비상금이 300억이라고요? 그걸 어디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들은 갑자기 간호사를 불러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라고 했고, 큰딸은 의사 친구들 불러다가 저를 특진까지 받게 하더군요. 작은 딸은 갑자기 제 발을 주무르면서 엄마, 내가 이제 곁에서 잘 모실게요. 라고 하고요. 심지어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자식들끼리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언니가 의사라고 어머니를 독차지할 순 없어. 오빠는 회사 망해놓고 무슨 염치로. 언니 오빠는 벌써 재산 받았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전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잠든 척했어요. 그러자 자식들이 모여 앉아 속삭이더군요. 저기 서류 가방 안에 뭐가 있을까?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 있을까?
우리 지금 찾아볼까? 결국 제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전 눈을 번쩍 떴죠. 뭘 찾고 있니? 자식들은 마치 도둑이라도 잡힌 듯 당황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밀었어요. 오빠가 하자고 했어. 아니야, 언니가 먼저. 다음 날 아침, 전 멀쩡하게 일어나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놀란 자식들이 말렸지만 전 이미 충분히 다 봤거든요. 그들의 진심을. 그 일이 있고 난 뒤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가 더 효자인지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죠. 큰딸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혈압을 재주고 영양제를 놓고 갔어요. 명품 백도 사다 주고 비싼 한약도 지어왔죠. 심지어 자기 병원에 VIP 병실을 하나 비워두고 어머니 전용 병실이라고 써붙이기까지 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주치의가 되어 드릴게요. 스문의 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들은 더 심했어요. 회사 일도 제쳐두고 매일 저녁을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죠. 비싼 식당은 죄다 예약해놓고 주말마다 관광지로 모시고 다니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가실래요? 1등석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제 집 앞으로 자기 사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작은 딸은 갑자기 집안일에 열성을 보였어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까지 하겠다고 나서더니 아예 자기 방을 내놓고 제 집으로 이사 오겠다고 했죠. 엄마, 제가 이제는 철이 들었어요. 평생 엄마 곁에서 효도하면서 살게요. 며느리는 또 어땠냐고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왔어요. 일부러 요리학원까지 다니면서 솜씨를 늘렸대요. 주말이면 손 마사지, 발 마사지는 기본이고 페이셜 케어까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너무 과했달까. 진심이 아닌 게 보였죠. 특히 그들끼리 있을 때의 모습은 달랐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죠. 언니, 우리 순서 정해요. 어머니 모시는 날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널 보니까 불안해서 그래. 300억이면 셋이 나눠도 100억씩인데. 오빠, 언니, 우리 일단 6개월만 참아요. 엄마 마음 돌리면 되잖아요. 식사할 때도 서로 저를 독점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은 제가 예약해 놓은 곳이 있어요. 안 돼요. 오빠, 이번 주말은 내가 먼저 말했잖아요. 야, 너희들 다 비켜. 어머니 건강검진은 내가 먼저 잡아놨어. 심지어 선물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듯 했죠. 엄마, 제가 사온 한약이 더 좋은 거예요. 오빠가 사온 건 효과도 없어요. 어머니, 언니가 사온 가방 말고 제가 사온 걸 매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자식들이 편의점 앞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야, 이제 우리 작전 회의하자. 어머니,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머니 방을 맡을 테니 너희는 창고랑 계단 밑을 뒤져봐. 그래도 우리끼리는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는 거지. 그걸 보는 순간 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의 달라진 행동이 결국은 300억이라는 돈 때문이었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죠.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해운대 상가 건물도 매각하고 이불 가게도 정리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다들 제 비밀 재산을 기대하면서 왔겠죠? 하지만 제가 꺼낸 건 노인복지센터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세우려고 해. 나처럼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제발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 너희에게는 각자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만 남겨뒀으니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거라. 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큰딸이 먼저 움직였죠. 엄마, 그렇게 큰 사업을 누가 운영하실 거예요?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운영해 드릴게요. 의사인 제가 하면 의료시설도 갖춘 제대로 된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자 아들이 반발했습니다. 복지센터는 내가 운영할 거야. 사업 경험이 있는 내가 해야 수익도 날 수 있다고. 작은 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빠, 복지센터를 수익 사업으로 보다니. 디자이너인 제가 맡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야죠. 자식들은 서로 물고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구청에 민원을 넣어 건축 허가를 지연시키려 했고, 아들은 건설업자들과 결탁해서 공사 비용을 부풀리려고 했죠. 작은 딸은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재산을 노린 자식들의 횡포라는 기사까지 내보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큰딸이 저를 상대로 심신미약자 재산관리 행위 제한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의사인 자기가 보기에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면서 복지센터 건립 결정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아들은 더 교활했어요. 복지센터 부지 근처 땅을 몰래 사들이더니 주변 시세를 띄워서 수익을 노리고 있었죠. 나중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으려다가 들통난 일도 있었어요. 작은 딸은 복지센터 인테리어를 자기 회사가 맡아야 한다며 다른 업체들을 협박하고 다녔죠.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된 복지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저희 사업을 방해하려고도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세 남매가 제 집에 모여서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가 급기야 서류 뭉치를 던지고 멱살잡이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고 이웃들까지 난리가 났죠. 경찰서에서 자식들은 각자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원하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가서 복지센터의 모든 권한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양도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어요. 자식들은 한동안 제게 연락도 하지 않았죠. 아마 더 이상 자신들이 취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평생 장사하던 중앙시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시장 구경을 다니고 오후에는 복지센터 건립 현장을 들여다보는 게 일과가 됐죠.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래전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젊었을 때부터 제 가게에서 이불을 사 가시던 할머니였죠. 그분이 제게 물었어요. 영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복지센터에 재산 다 줬다면서. 후회는 없어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죠. 후회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더 편해졌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복지센터는 1년 뒤에 완공됐습니다. 개원식 날 자식들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중앙시장의 상인들, 오랜 단골 손님들, 그리고 이제는 친구가 된 다른 어르신들이 와주셨죠. 이제 저는 매주 2번씩 복지센터에서 이불 손질 자원봉사를 합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가끔 TV에서 저희 복지센터 소식이 나올 때면 자식들도 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작은 딸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군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프랑스로 떠나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아들 소식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끔 듣곤 해요.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도 이혼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저를 찾아와 사정하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먼 산 보듯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복지센터 주변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센터 직원이 말해주더군요. 멀찍이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갔다고 해요. 찾아오지는 못하고 그래도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이 뒤섞여 있었겠죠. 큰딸은 좀 더 달라졌어요. 제가 하는 복지센터를 고소하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병원 일에만 전념한다고 하더군요. 저를 상대로 치매 진단을 시도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큰딸은 의료계에서도 한동안 힘들었다고 해요. 요즘은 말년을 보내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네요. 어쩌면 저와의 일을 겪으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소식들은 굳이 알고 싶지 않지만 이웃들이나 지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자식들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테고 저 또한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컸을 테고 어쩌면 그들에게는 제가 한때 따뜻했던 할머니로만 기억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있듯이 저에게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매일 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더 소중해졌어요.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결국은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자식들을 용서하고 다시 만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모든 관계가 꼭 화해로 끝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장 할머니들과 커피 한잔하고
복지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며 지내요.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지만 그건 인생이 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노후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효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요.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수다,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나누는 웃음.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해 보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30년간 이불 가게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신 박영자님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마음이 재산 앞에서 달라진 자식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아픔을 승화시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설립하셨죠. 현재 박영자님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매주 이불 손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산행은 취소됐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데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미란 씨,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단정한 남편의 글씨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청춘산악회 송미란 총무. 지난번 단체 사진에서 본 적 있는 그 여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이것만은 변함없었네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내용은 제 심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며 지낸 한 주부가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미경입니다. 1961년 서울의 봄날에 태어나 63년의 시간을 살아왔죠. 그중 4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25살에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친구들이 그랬듯 저도 가정을 선택했죠. 돌이켜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내며 느낀 보람과 기쁨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고덕동의 우리 아파트에 처음 이사 온 게 1995년이었습니다. 분양 광고를 보고 남편과 함께 이곳을 선택했죠. 초등학교가 가깝고 공기 좋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새 아파트의 새하얀 벽처럼 우리의 미래도 깨끗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고 아들 민수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막내 서연이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며 제 나이 때보다 훨씬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들을 보며 저는 늘 뿌듯했습니다. 남편 태윤 씨는 건설회사 임원으로 늘 성실했죠.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갑자기 시작한 등산.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한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랐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여전합니다.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는 게 제 소소한 행복이었죠. 그리고 주말마다 등산 가방을 메고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는 것도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청춘산악회.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청춘이냐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이름처럼 정말로 누군가의 청춘이 다시 시작될 줄은. 봄날 산자락에 피었다 쓰러지는 진달래처럼 40년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 나 등산 다녀올게요. 그날도 남편은 번듯한 등산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운동도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을 오르내리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처음엔 그저 건강을 위한 것이려니 했죠. 정년퇴직을 앞두고 시작된 등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두 번, 그리고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산행을 간다고 하네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말이면 늦잠 자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등산복 색상 예쁘지 않아요? 옷장을 열 때마다 새로운 등산복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가의 브랜드로만. 산에 가는 건지 패션쇼에 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예전에는 제가 골라주는 옷만 입던 사람이 이제는 백화점 등산용품 매장을 혼자 다니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갑자기 시작된 외모 가꾸기였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남편이 갑자기 피부 관리를 시작하더군요. 면도를 꼼꼼히 하고 애프터쉐이브 로션도 새로 샀어요. 흰머리가 늘었다며 염색도 하고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죠.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해야지 하면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요즘은 체중계 앞에 서서 팔뚝의 근육을 자랑하듯 들어보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청춘산악회 회원들과 등산복 맞춰 입는다면서 몸매 관리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향수도 새로 샀더군요. 40년 동안 한 번도 뿌려본 적 없던 향수를. 요즘은 중년 남성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백화점에서 비싼 향수를 사왔어요. 아침마다 꼼꼼히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꾸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향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식탁에서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엔 밥 먹을 때 핸드폰은 안 돼라고 하던 사람이 요즘은 수시로 울리는 카톡 알림음의 밥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에는 청춘산악회 채팅방이 항상 떠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메시지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집에만 계시던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된 것이. 친구도 생기고 건강해도 좋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등산복을 사고 장비를 갖추는데 들어가는 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신경 쓰이는 게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산에 다녀오면 힘들고 지칠 텐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또 다시 카톡 알림음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어머, 벌써 사진 올리셨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남편의 모습이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던지. 40년을 함께 살았으면 서로가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드는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 남편을 알고 있는 걸까? 가끔 그의 등산복 차림을 보면 궁금해져요. 이게 정말 산을 오르기 위한 준비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준비일까? 여보, 산행 끝나고 뒤풀이가 있어서 좀 늦었네요. 미안해요. 토요일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남편의 말이었어요. 산이라면 보통 해지기 전에 끝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산을 오르내렸으면 지칠 법도 한데 남편의 얼굴은 오히려 생기가 돌았어요. 가끔 알림음이 울리면 화면을 슬쩍 가리면서 웃음을 감추곤 했죠. 청춘산악회 회원들이 참 재미있나 봐요. 무심코 던진 제 말에 남편이 살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뭔가 감추는 듯한 그 말투.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니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던데 등산 가지 말고 쉬세요. 등산 전날이면 늘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말을 건넸죠. 괜찮아요. 산에 가면 날씨가 다를 수도 있고,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비가 와도 문제 없어요.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에는 흐린 날씨만 되어도 오늘은 그만두자며 주저앉곤 하던 사람인데 요즘은 날씨와 상관없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도 더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많이 안 맞았어요? 아니요. 산에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운 좋게 산행 잘했죠.
현관에 놓인 등산화를 정리하려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아래에 걸린 우산. 접힌 채로 마른 상태 그대로였어요.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평소처럼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그의 등산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등산화, 구겨진 등산복,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달콤한 향수 냄새.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남편의 평온한 숨소리와 달리 제 마음 속에는 자꾸만 의심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했어요. 청춘산악회.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웃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제 가슴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등산 가방이 자꾸만 제 시선을 잡아 끌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남편의 물건을 몰래 확인해 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이 목욕탕에 간 사이 저는 결국 등산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하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젖은 등산복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으니 당연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어제 오후 3시. 산행을 마치고 들렀다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장소였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산행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청춘산악회 6월 일정이라고 적힌 종이. 거기에는 A조, B조로 나뉜 등산 코스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악천후로 산행이 취소되었다는 메모가 선명했거든요. 산행은 취소됐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데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미란 씨,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단정한 남편의 글씨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청춘산악회 송미란 총무. 지난번 단체 사진에서 본 적 있는 그 여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이것만은 변함없었네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내용은 제 심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빠, 어제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말에는 설악산 1박 산행이라 더 기대돼요. 난 당신과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제는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카톡 내역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갈수록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화 내용 속 산행이란 단어는 그들만의 암호 같았어요. 진짜 등산은 몇 번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진첩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젊어 보이려 염색한 머리, 근사한 등산복 차림으로 어느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송미란이라는 여자와 찍은 수많은 사진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활기찬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편의 눈빛은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목욕 다녀왔어요. 현관문 소리에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은 아침 식사 자리.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다음 주말에 우리 설악산 간대요. 1박 2일로요.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이 던진 말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이번엔 좀 멀어서 많이 늦을 것 같네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왜 이리 초롱초롱한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새벽같이 서둘러 나가던 주말 아침들, 상기된 얼굴로 돌아오던 저녁들, 끊임없이 울리던 카톡 알림음,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의미를.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저 산이 우리 부부 사이를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네요. 일주일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식사를 하고, 똑같이 대화를 나누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전 알아버렸잖아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여보, 내일 설악산 가는데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요. 금요일 저녁, 남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소년처럼 옷가지를 고르고 등산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저도 설악산에 가기로요. 지난주에 산 등산복과 등산화를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준비해뒀던 거예요. 생전 처음 하는 일이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새벽 4시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도 서둘러 나섰습니다. 청춘산악회 회원들이 모인다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갔죠. 멀리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송미란이라는 여자도요. 어머, 총무님 오늘 등산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회원들의 칭찬에 그녀가 웃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아한 여자. 등산복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그녀의 옆에 선 남편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40년간 보아온 그의 모습이 어색했던 걸까요? 자, 오늘은 A조, B조로 나눠서 올라가겠습니다. 총무라는 그녀가 회원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그녀는 같은 조였습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다행히 등산객이 많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죠. A조는 10명 정도가 함께 출발했지만 조금씩 거리가 벌어지더니 결국 남편과 그녀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요. 중턱의 전망대. 다른 회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곧 은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불안해요. 미란 씨를 매일 볼 수 없게 되는 게. 오빠,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게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더군요. 여보세요? 네, 저 송미란입니다. 잠시 후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다른 회원들이 걱정됐는지 연락이 온 모양이었죠. 아, 네, 저희는 잠시 휴식 중이에요. 곧 올라갈게요. 거짓말이었겠죠. 그들은 그대로 하산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향한 곳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산 아래 작은 펜션. 객실 키를 받아드는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흐르는 눈물이 발밑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산행 즐거우셨어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뺨이 상기된 채로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40년이란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일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현관 앞에 놓인 등산 가방이 그 모든 게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마지막일지도 모를 이 일상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원두를 곱게 갈아 내린 커피. 이제는 다른 여자가 이런 커피를 내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산행은 어땠어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대답이 돌아올 걸 알면서도. 그냥 늘 가던 코스로 다녀왔죠. 좀 힘들었네요. 신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매번 힘든 걸까요? 그런데 송미란 총무님은 참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당신, 어제 창백해진 남편의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산행을 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죠. 순간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거운 공기. 식탁 위에 놓인 커피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처럼 우리의 일상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난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하실 건가요? 펜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산행은 왜 중간에 그만두었는지, 다른 회원들에겐 뭐라고 하셨는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겠죠. 작은 아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청첩장도 이미 돌렸고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곧 셋째를 가질 거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살게 된다면 손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따스한 일요일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송미란 씨는 제가 모르는 당신의 모습을 알고 있나요? 40년 동안 저는 미처 보지 못했던 당신의 다른 모습을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송미란이겠죠. 일요일 아침부터 걸려오는 전화. 남편은 받지 않았지만 그 전화벨 소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피어있던 제라늄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만 같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TV를 함께 보고 있어도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청춘산악회 채팅방의 알림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채팅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 화단의 제라늄이 모두 지고 말았습니다. 큰딸 지은이에게 전화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손주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골라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습니다. 엄마,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빠가 그렇게 바람이 나셨다고요?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할아버지가 자주 보이네.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손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산악회로 산행을 한다던 그날, 손주가 학교 앞에서 할아버지를 봤다고 했죠. 산행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 민수에게는 차마 전화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아들에게 부모의 이혼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주말에 약속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 결혼식은 어떡하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해야 하냐고, 하객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냐고, 막내 서연이는 분노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40년이에요, 40년. 그 여자는 뭐예요? 청춘산악회는 또 뭐고? 회사에서 급하게 뛰쳐나온 막내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도 있고, 통화 내역도 있고, 호텔 영수증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시어머님께는 감기 때문에 잠시 요양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90세가 넘으신 어머님께 아들의 불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도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강 집사님 부부 요즘 안 보이네요. 청춘산악회 다닌다고 하더니 등산만 다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강상무님과 헤어질 수 없어요. 서로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랑. 그들은 사랑이라고 부르는군요. 아들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결혼식만이라도 마지막으로 가족처럼 함께 해주세요. 아들의 부탁에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어요. 결혼식 때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민수 인생에 상처 남기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로서 함께 하게 될 자리. 그날만큼은 4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겠죠. 창가에 놓인 화분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진한 제라늄은 모두 시들었지만 봄이 오면 새 꽃을 피우겠죠. 제 인생도 이제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년을 함께 한 부부가 차가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마주하다니. 원고 측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사님의 선고가 울리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우리의 40년이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일상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제 잔 하나만 준비합니다. 텅 빈 거실에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는 저녁.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조금씩 혼자만의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가자고 하는데. 큰딸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나 오늘 발표했는데 1등 했어. 손주들의 제잘거림은 제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작은 아들 내외도 자주 들립니다. 새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주말마다 찾아오네요. 어머니,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막내는 퇴근길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갑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월급 타면 꼭 밥 사드릴게요. 아이들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어요. 베란다의 화분들도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시들었던 제라늄 자리에 심은 새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는 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체화 교실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새로운 인연이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가끔 청춘산악회 사람들과 등산 가방을 맨 남편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아요.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어제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왔어요. 남편과 갔던 그 산이 아닌 다른 산으로요. 정상에 올라 바라본 하늘이 그렇게 파랗더군요. 우리 다음에는 설악산 가볼까요? 친구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산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돋아나고 거리의 나무들도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저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꿈을 심어보려 합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요. 63년의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여러분,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경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또한 지금 곁에 계신 소중한 분이 있다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셨는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채워가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민우를 협박한 것도, 수진이를 배신한 것도. 장인어른,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제가 가진 거래처 정보만으로도 회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것도 감당하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년간 일군 회사와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던 사위의 배신을 알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사위의 배신을 알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네요.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30년간 일군 회사와 내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던 사위의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제 회사는 이제 직원 30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와 성실함을 믿음으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왔습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공학 박사 과정을 마친 아들 민우가 귀국해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죠. 민우는 기대 이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했고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운명처럼 강태우를 만났습니다. 스탠포드 MBA 출신인 그는 첫 면접에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부드러운 미소를 겸비한 청년이었죠. 태우는 입사 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마지막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 미팅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6개월 만에 3개의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태우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야근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고 힘들어하는 동료의 업무를 자청해서 도왔죠. 특히 저희 아내는 태우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여보, 태우 과장 정말 착해요. 어제는 내가 무거운 박스 들고 가는 걸 보더니 자기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길가의 꽃집에 들러서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면서 꽃다발도 사줬어요. 제 딸 수진이는 원래 사업가들을 싫어했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태우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에는 수진이가 큐레이터로 일하는 미술관에 자주 들러 그림을 감상했고 진지하게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되었죠. 늘 예술가들과 어울리다 보니 사업가들은 속물이라며 결혼 상대로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태우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창립 기념행사에서였습니다.
당시 수진이가 근무하는 미술관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태우가 먼저 다가가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태우 씨가 정말 신기해요. 다른 임원들은 다 그림 앞에서 예쁘네요 한마디로 끝내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면서 추상 미술이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태우는 미국 유학 시절 예술사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교양 수업이 아니라 현대 미술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다더군요. 사장님, 비즈니스도 예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니까요. 수진이와 태우는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전시회를 함께 다녔고 예술과 인생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특히 태우는 수진이의 전시 기획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진 작가 전시회를 준비할 때 기업들의 후원을 연결해 주었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아빠, 태우 오빠는 달라요. 돈이나 성공만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응원해줘요. 프러포즈도 특별했답니다. 수진이가 준비하던 청년 작가전 오프닝 날, 태우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군요. 전시장 한가운데서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고, 태우는 무대에 올라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도 달라졌어요.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게 됐죠. 이제 그 특별한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날 수진이는 울면서 태우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감동해서 눈물을 훔쳤죠. 결혼식도 수진이의 취향대로 작은 갤러리에서 예술적으로 꾸며 진행했습니다. 태우는 수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죠. 아들 민우 역시 태우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태우는 밤늦게까지 마마 해결책을 찾아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다녔죠. 아버지, 태우 형이 곁에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제가 놓친 부분들을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조언도 해주세요. 형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태우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6개월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거래처와 10년 넘게 유지해온 공급 계약이 갑자기 위험해질 뻔한 일이 있었죠. 금요일 저녁 7시 일본 A전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납품한 반도체 부품에서 미세한 불량이 발견됐다는 거였죠. 월요일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A전자와의 계약은 우리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태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품질관리팀을 소집해 불량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일본어가 유창했던 그가 직접 A전자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잠은 좀 못 자겠지만 A전자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사흘간의 사투. 태우는 민우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불량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이를 30페이지 불량의 일본어 보고서로 작성했죠. 일요일 밤 태우는 충혈된 눈으로 마지막 화상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일본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회의실에 있던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보았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A전자 측은 우리의 신속한 대응과 해결책에 크게 감동받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계약 물량을 20%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한 인재를 뽑으셨네요. 강 과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니. 앞으로도 귀사와의 거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날 밤 태우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환하게 웃더군요. 사장님, 이번 일로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 청년이라면 우리 수진이도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하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배신이 더욱 아픈 건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후에도 태우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장인인 저의 술잔도 정성껏 챙겼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와인을 구했다며 가져올 때면 그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죠.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특별히 구한 1985년산 보르도예요. 장인어른께서 프랑스 출장 가셨을 때 즐겨 드셨다는 그 와인이에요. 수진이한테 듣고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이런 태우였기에 그의 배신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가 연결해준 해외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니 계약 조건을 갑자기 변경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들 민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날이 잦아졌죠. 민우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해외 거래처들과 조율할 게 좀 있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책상 위에 아들이 실수로 놓고 간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태우가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5억 준비해. 그때까지 안 되면 내가 소개한 거래처 전부 끊을 거야.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돈만 준비해. 손이 떨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을 다그쳐 물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태우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민우가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부터 태우의 협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형, 제가 잘못했나요? 태우 형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민우는 한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답니다. 밤마다 회사에 남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거래처도 알아보고, 하지만 태우가 심어놓은 독소 조항들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집에서도 민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한숨만 쉬었죠. 체중도 한 달 새 7kg이나 빠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힘들었던 건 태우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수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다는 겁니다. 누나가 얼마나 태우 형을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회사 일도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결국 민우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죠. 병실에서 본 아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쳐놨어요. 태우 형을 회사에 추천한 것도 저고, 누나에게 소개한 것도 저고. 그제서야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아들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아들을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장남이라는 무게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가려 했던 거죠. 민우야, 이제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도 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아들이 병실에서 흘린 눈물은 제게 큰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태우가 연결해준 모든 해외 거래처들이 사실 그의 지인들이었고, 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태우 형을 너무 믿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계팀의 특별 감사 결과 태우가 해외 거래, 대금 중 상당액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우리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태우의 비리를 확인한 다음 날, 딸 수진이가 울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태우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알고 보니 태우는 우리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며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었고, 수진이 몰래 강남에 고급 오피스텔도 계약해 두었더군요. 그동안 출장이 잦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나 보다 믿었어요. 근데 호텔 영수증이랑 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니 아빠,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분노가 치밀었지만 우선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태우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이제 모든 걸 알았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민우를 협박한 것도, 수진이를 배신한 것도. 그런데 태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비웃더군요. 장인어른,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제가 가진 거래처 정보만으로도 회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것도 감당하실 수 있겠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3년간 우리 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여준 모든 모습이 연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30년간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즉시 법무팀과 회계팀을 소집했습니다. 태우의 비리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태우의 자만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신은 절대 걸리지 않을 거란 확신 때문이었는지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자금 흐름에 명백한 증거를 남겨두었더군요. 수진이가 제출한 증거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우가 회사 돈으로 구매한 명품들의 영수증, 호텔 청구서, 그리고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 이혼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가 되었죠.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 건 태우가 협박했던 해외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도 태우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더군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자 태우의 비리를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도 더는 강 이사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부정한 요구들을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결국 태우는 구속되었고 수진이와의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거래처들과 정직한 관계를 맺으며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민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계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람을 볼 때도 더욱 신중해졌죠. 수진이도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진심은 결국 시간이 증명해준다는 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론 강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끔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민우의 고통을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수진이가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혼자 이겨내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을까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와 가정이 함께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 아버지의 용기,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낸 가족의 모습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때론 우리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마음의 열쇠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